방사선의 즉흥성은 수수께끼이자 깊은 경탄의 대상이다. 방사선은 저절로 생긴다. 아무런 원인 없이. 방사능을 발견한 마리 퀴리의 말입니다. 방사선의 즉흥성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하고 이 방사선 연구에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방사선 기술과 혜택이 있는 걸 텐데요.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방사선 발견 역사와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방사선 전문가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용인문 클래스 김현민 교수님과는 첫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방사선 노출 혹은 방사능 오염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흔히 방사선을 양날의 검에 비유합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인간의 삶을 매우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방사선은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인류를 노출시켰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사선을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방사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오늘 첫 시간은 방사선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핫한 키워드예요. 교수님, 그럼 먼저 방사선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예. 이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를 가지는 전자기파 방사선과 입자의 형태,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전자기파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방사선의 역사도 한번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사선은 대체 누가 언제 발견했을까 궁금합니다. 네, 방사선은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콘라드 렌트겐이 발견했습니다. 예. 렌트겐은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실험실에서 크룩스관으로 진공관 내 방전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주변에 있던 형광체가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과학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예, 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 뭔가 강한 투과력을 가지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광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의문의 복사선이라는 의미로 수학에서도 미지의 수를 X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것을 X선이라고 부른 것이 인류가 방사선을 알게 된 시초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방사선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이 방사선의 일종이 X선 발견으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럼 교수님, 이 최초의 X선 사진은 과연 어떤 사진이었을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런 사진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사진이었을까도 궁금해요. 네, 최초로 X선 사진은 지금과 같은 사진입니다. 네. 네. 결혼 반지를 낀 렌트겐의 아내의 손인데요. 바로 렌트겐은 이 X선이 물체를 투과해서 이를 감광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부인을 불러서 실험실에서 그녀의 손을 X선 사진을 찍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뼈가 나온 사진을 보고 그의 부인은 나의 죽음을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놀랬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에는 진짜 충격이었겠어요. 네, 렌트겐은 아내의 손을 찍은 X선 사진과 함께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새로운 종류의 빛에 관하여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반지 낀 X선 사진을 검색하시면 최초의 X선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반지 낀 X선 사진. 살아있는 사람의 뼈가 X선으로 찍힌 역사적인 사진인데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X선은 어떻게 활용이 됐을까요?
방사선은 뼈와 같은 원자 번호가 높은 물질은 X선이 거의 투과를 하지 못해서 네. 하얗게 보이고요. 반대로 허파와 같은 공기층은 X선을 잘 투과하기 때문에 검게 나타납니다. 이걸 밀도차라고 할 텐데 네. 이런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X선 영상을 촬영하게 되고요. 1896년 1월에 어린아이의 손에 박힌 바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6년 토마스 에디슨이 네. X선을 이용하는 플로로스코프, 우리말로 하면 형광 투시경을 발명했습니다. 형광 투시경은 X선관과 형광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 사이에 물체를 놓고 X선을 투사하면 스크린에 영상이 맺히게 됩니다. 네. 즉 X선 물체를 투과하는 강약을 직접 보게 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사진 인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즉 동영상으로 지금도 수술실에서 보면 뼈를 이렇게 맞출 때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1940년부터 60년대까지는 구두 가게에서 맞춤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 발 X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행하게 됩니다.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X선을 그 당시에. 네, 예, 그러다가 이제 X선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네. 1970년대에 X선의 부작용을 이유로 미국에서는 구두 맞춤 플로로스코프를 법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맞춤 구두를 제작하는데도 발 X선 사진이 활용됐다라는 걸. 자, 그럼 X선을 이용한 의학의 응용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X선을 이용한 최초의 응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1899년 1월 20일 베를린의 한 의사는 자신의 손가락에 박힌 유리 파편을 찾아냈다고 하고요. 네. 2월 7일에는 또 다른 의사가 환자의 머리에 박힌 탄환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이 밖에도 X선의 실용성은 매우 높았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렌트겐은 1901년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X선을 발견해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전 인류에게 베푼 렌트겐이군요. 노벨 물리학상 1회 수상자가 된 건 정말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렌트겐은 이 X선에 대해서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선 X선 특허를 신청하라고 권유했고 한 기업가는 특허권을 거액에 양도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겐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본인이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라면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성인이네, 성인. 네, 렌트겐 빛 또는 렌트겐 선이라는 또 이름 대신에 X선이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허 신청을 하지 않은 덕분에 이후 의학뿐 아니라 산업에까지 X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렌트겐은 정말 돈과 명예를 넘어선 삶을 사신 분이군요. 그럼 역사적으로 최초의 방사선을 활용한 최초의 수술은 또 어떤 수술이었을까요? X선 발견하고 논문 발표 3일 후에 1896년 1월 29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유방암 치료에 처음으로 X선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약 1시간 동안 단일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해인 1896년 프랑스에서도 위암 환자에게 80번에 나누어서 약 15분에서 30분간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질병이 호전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900년에는 코끝 피부암 환자를 치료했고요. 1903년에는 백혈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치료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 X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X선하고 방사선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네. X선은 방사선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군요. 예,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차, 버스, 트럭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방사선의 종류에도 알파선, 벡타선, 감마선, 그리고 X선도 여기 한 종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방사선과 방사능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방사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게 좀 미묘하게 다르네요.
예. 그럼 방사선은 렌트겐에 의해서 X선이 발견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고 방사능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까요? 네, 방사능은 발견은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이듬해, 네. 즉 1896년 프랑스 과학자 헨리 베크렐이 우라늄 광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뭔가 투과력이 있는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사진 건판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조사하던 중에 우라늄 금속이 사진 건판 위에 놓여 있을 때에 뭔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라늄? 네, 그래서 이 사진 건판들이 이상하게 감광된 사실로부터 에너지의 흐름, 후에는 이걸 베크렐 선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네. 이 에너지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라늄으로부터 나온 에너지 흐름, 그 원인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네, 방사능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발견한 우라늄 원자로부터 발산되는 방사선을 베크렐 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계속된 연구를 통해 자연 방사선은 물체를 투과할 수 있고 X선과 달리 전기나 자기에 의해 휘어질 수 있고 기체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 베크렐은 우라늄 화합물로부터 발산되는 자연 방사능에 대해 발표하면서 네. 최초로 자연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자연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헨리 베크렐이었고요. 방사능 하면 마리 퀴리의 이름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898년 폴란드 태생인 퀴리 부인은 남편 피엘 퀴리와 협력해서 우라늄 광석 중에서 베크렐 선이 나오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게 라듐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라듐이 아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아직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는데 예.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폴로늄이 거기에서 유래가 된 거구나. 네. 네. 마리 퀴리는 폴로늄과 라듐이라고 부르는 방사성 물질을 분리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어허. 이후 그녀의 이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예. 마리 퀴리의 3대 업적하면 1. 방사능 이론 정립, 네. 2.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 기술, 어허. 그리고 3. 폴로늄 라듐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 퀴리는 정말 방사능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방사선 역사에서 마리 퀴리의 업적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마리 퀴리의 업적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위대한 부분은 바로 라듐의 발견과 방사능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업적으로 마리 퀴리는 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유일한 인물인데요. 예. 하지만 결국 마리 퀴리는 계속되는 방사능 연구와 그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골수암, 백혈병 등 각종 그랬구나. 병에 걸려 건강이 쇠약해졌고 예.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방사능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결국 방사능에 목숨을 빼앗긴 천재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방사선과 방사능 발견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선 장비가 도입된 건 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방사선 의학의 역사는 렌트겐이 1895년 방사선을 발견한 지 16년 만인 1911년에 우리나라의 방사선 장비가 최초로 도입됩니다. 예. 제1회 조선총독부 의원연보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1901년 1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1년 동안 환자 진료 통계표가 있는데 중국인 환자 1명의 구순암과 일본인, 조선인 각각 1명의 설암을 일부 절개하고 X선 광류법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1913년에는 트레브란스 병원에 미국 제품인 와플러라는 X선 장치가 설치된 기록이 있고요. 네. 방사선 의학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일본인 의사들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예. 주요 논문들은 폐결핵과 식도 및 위장에 관한 발음 검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 이부연은 1935년 최초로 논문을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허. 이후 많은 병원에 설치되어
1938년에는 우리나라 62대의 방사선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라듐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국내 최초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는 어떤 치료였을까요? 예, 역시 조선총독부 연감에 의하면 191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라듐이 도입되어 네. 부인암 치료에 응용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듐의 모든 동위원소들은 방사능이 있고 물리적 반감기, 이제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맞습니다. 물리적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라듐이 1600년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걸 이용했다고 하고요. 1900년에 베크렐은 작은 염화 라듐 시료를 6시간 동안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예. 피부에 궤양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리 퀴리도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질병, 특히 암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를 실제로 실험하고 예. 환자 치료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라듐 치료는 과거 일제치하에 있었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데요. 예. 맨 처음 이 치료시설이 설치된 곳은 경성 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서 당시 흥남 비료공장의 사장이었던 일본인이 네. 약 200mg 정도를 라듐을 기증했던 것으로 어허. 구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기술이 발달하고 또 방사선 기기가 다양하게 들어오면서 이 방사선 의학의 발전으로도 계속 이어졌겠죠? 네, 맞습니다. 1984년 원자력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 5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되었습니다. 예. 이 사이클로트론은 하전 입자를 핵반응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까지 가속시키는 장치인데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핵종, 양전자 방출 핵종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1989년부터 국내 최초의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인 살륨 201과 가도리늄 67을 네.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임상 적용을 계기로 1990년대 들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많은 기초의학 연구와 새로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 연구가 예. 활기를 띠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사화학과 분자 형성 분야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사선 기기가 이제 국내 최초 도입으로 줄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방사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짐작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1994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내 최초 양전자 단층 촬영, 영어로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 줄여서 우리가 PET라고 합니다. 네. PET, PET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신암 조기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한때 많은 유행이 했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장치가 도입되었고요. 악성세포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보다 세포 증식 속도가 좀 빨라 당분을 더 많이 소비하는 생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허. 이런 변화를 영상화하는 장치가 바로 PET-CT입니다. 네. 그 외 적응증으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국내 첫 도입된 PET과 CT를 결합한 PET-CT 장치는 네. 암 환자 진단의 병소의 분포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예. 2009년에는 펫과 MRI가 융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핵의학 진료와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3대 핵심 진단 의료기기 하면 CT, MRI, PET이라고 합니다. CT, MRI, PET는 중요 질병을 찾아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의료기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CT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허. 2020년 기준으로 CT 촬영 건수는 총 1,20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4.25명당 1명꼴로 1년에 한 번은 CT를 이용한 셈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방사선 기기의 획기적인 장비하면 우리 또 MR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국내 MRI가 도입된 건 언제부터 있을까요? 네, 최초의 전신 MRI 스캐너는 1982년에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성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 처음 만들었고 0.2T 여기 T는 이제 테슬라라는 자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0.2T MRI가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MRI 시장 형성이 곧 무리익지 않아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1986년에 2.0 테슬라 MRI 장비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입되면서 예. 영상의학 분야 역시 빠르게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음흠. 2004년에는 3.0 테슬라 MRI가 도입되어 새로운 고속 촬영 기법으로 검사 시간이 30% 이상 단축되어 예. 응급 환자나 협소공포증 환자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환자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또한 영상의 해상도 면에서도 기존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MRI뿐만 아니라 CT, X선 촬영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네. 필름 인화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 병원에서는 이걸 팩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개발로 의료 영상의 패러다임이 필름에서 컴퓨터 영상으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네. 1994년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팩스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 많은 병원들도 앞다투어 팩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네. 현재 국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전부 팩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방사선 장비 도입과 더불어서 이 방사선 치료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을 텐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그리고 1982년에 방사선 치료가 전문 진료과 지금은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로 분립되는데 네네. 독립하게 됩니다. 1986년에는 중성자 암 치료기가 나왔고요. 마이크트론 방사선 치료기가 도입되었습니다. 예. 1987년에는 의료용 선형 간섭기 기반 방사선 수술요법을 도입해서 보다 고설량의 방사선을 종양 조직에 조사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는 방사선 종양학과가 있는 병원이 51개, 전국에 설치된 선형 가속기가 71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 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을 텐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이제 방사선 종양에 주로 집중할 수 있는 이 치료법입니다. 예. 1980년대 국내에서는 2차원적인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종괴 모양과 주변 정상 조직 장기를 컴퓨터 기술의 부족으로 3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곳 또는 관심의 몇몇 부위를 2차원적으로 인식하고 그 선량을 계산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이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 시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게 되는 방사선 부작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종괴에 대한 방사 선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1994년부터 방사선 치료 인프라가 확대와 더불어 3차원 입체 치료 방사선 치료가 생겼고요. 예. 2001년에는 세기 조절할 수 있는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가 도입되었고 좀 더 나은 방사선량 분포를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방사선 치료에 도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방사선 치료의 도약은 방사선 치료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네. 컴퓨터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CT나 MRI 영상을 입체로 변환시켜서 방사선 치료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시키게 되었습니다. 3차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면 종래 2차원적인 치료보다 훨씬 개선된 선량 분포를 가질 수 있어서 주변의 이 정상 조직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종양에는 좀 더 많은 고설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02년에는 원자력병원에서 국내 최초 사이버 나이프 도입을 통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방사선을 매우 정교하게 나이프라는 뜻이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수술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이버 나이프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인위적으로 좌표를 표시해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을 실행하게 되는 사이버 나이프가 도입되었고요. 예. 2007년에는 국립암센터에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였고
최신 방사선 치료 기술도 빠른 속도로 국내에 도입 정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2003년에는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네.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 네, 올해 4월에 네. 중입자 치료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암 환자를 최초로 치료하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의 수준, 세계 견주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했던 시기를 지나 정부의 지원과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난치암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 생존율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예. 개발도상국 방사선의학 전문가 인력들에게 기술 전수 사업을 수행하는 듯 국제적으로도 기술 공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방사선의 역사와 또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의 연대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방사선 의학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방사선 의학은 현대의학 분야에서 영상을 생성하고 해석하고 질병의 진단, 평가 및 치료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예. 이 중에 X선 영상, 전산화 단층 촬영, 핵의학 영상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부 구조와 기능을 시각화하고 분석합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등 방사선 노출로 위험이 예상될 때는 방사선 위해가 없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 병원에서 밤낮으로 검사에 애써주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실용인문 클래스 오늘은 방사선, 방사능 발견 역사, 우리나라 방사선 의학의 연대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전문가 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김현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